안녕하세요. 최윤영의 나우 최윤영입니다.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공은 이제 국회에 넘어갔는데요. 내년 12월까지 새로운 법 혹은 수정된 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 양측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분주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이명진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요새 너무너무 바쁘시죠? 네. 네. 아니 영화제에도 초청받고 오셨다면서요. 네. 이 언플랜드라는 네. 영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언플랜드가 낙태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미국에서 3월 29일 날 개봉됐는데 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음으로 최고의 그 흥행을 이루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인가 이제 시사회에서 가서 보게 됐습니다. 가서 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고 또 이렇게 느끼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뭐 크리스찬이나 논 크리스찬이나 꼭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그런 영화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이제 곧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히나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영화 보게 되면은 어떤 판단 기준이 잘 쓰실 것 같아요. 큰 거부감 없이 이게 뭐 어떤 게 나쁜 거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시해주는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저희가 어떤 영화인지 살짝 좀 맛을 볼 예.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스포일러가 될까? 네, 네, 먼저 뭐 거기 주인공은 애비 존슨이란 그 여성인데요. 뭐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8년 정도 우리나라 뭐라면 이제 그 낙태 시술소라고 그럴까요? 미국 그 가족개혁협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임신한 여성들이 왔을 때 상담해서 낙태를 어떻게 하든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한 8년 동안 한 2만 2천 건을 이렇게 성사시킵니다. 상당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최연소 뭐 이제 거기 운영자까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은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런 하면서 이렇게 갈등도 있지만 절대로 자기 일을 놓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 케이어 우먼의 길을 갑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그 낙태 시술하는데 그 이 손이 모자란다고 잠깐 들어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낙태 시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그 태아가 초음파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태아가 초음파 그 낙태한 그 기구에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 장면을 보고 이거는 여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살인이구나 하는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좀 역전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에 편승해서 이제 분위기를 타고 나온 그 영화라서 특히나 그 영향이 클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제 낙태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말고 나쁜 것이다라는 그 분위기가 돌아서 이제 낙태를 안 하고 살리는 대로 분위기가 이끌어져 갑니다.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칠 텐데 저는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면 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가 이 묻혀있던 우리 양심이 깨어나고 우리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이 방향으로 물질이가 틀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전 세계적인 분위기, 낙태를 금지하는 게 전 세계적인 분위기다라고 하셨는데 예.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낙태를 금지시킨다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기울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5개 주고 예, 그 맞습니다. 중에서 조지아주가 최근에 이제 그 주지사의 강권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조지아주에서는 금지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런 분위기. 근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점점 추세가 낙태를 방관 내지는 찬성하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잘못 알려진 것이죠. 네.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쪽에 편중된 게 정보만 들게 되면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묻어가게 됩니다. 근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그 생명을 죽이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는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가장 요새 대두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가치인데 근데 이 가치와 그 태아의 생명권의 가치를 같이 싸움을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같이 싸움에 붙일 만한 가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은요 절대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 뭐 대다수가 나는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 의견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 절대 가치는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절대 가치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가치거든요. 특히나 크리스천 같아서는 우리가 생명이 있지만 동물과 좀 다른 이유가 있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태부터 창조하셨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인격의 존중함, 생명의 존중함이 다른 또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면서 우리가 이 여성이 자기 결정권도 보호해주고 또 태아도 살리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쁜 걸 갖다 해결하면 되겠다 하는 이제 머리가 이제 우리 생각을 짜내게 되죠. 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이제 주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의견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 이정미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한 법안 보면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14주까지는 인부가 원하면 그러니까 태아의 엄마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없애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임신 22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의견 플러스 지금 기존의 낙태죄가 예외로 두고 있는 그 상황들에 합치된다면 낙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주수별로 이 아이가 생명체다 아니다라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의학적이지도 않고 네.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물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그 세계관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특히 크리스천 같아서는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백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안 믿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강의대 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가치관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주, 22주는 의학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난자는 23개의 염색체, 그다음에 정자의 23개의 염색체가 뭐죠? 46개가 되어서 완전한 인간의 그 생명체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그 논리는 너무나도 이제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 소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소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말장난. 궤변 궤변. 네. 궤변.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그 헌변에서 9번 중에서 이제 그 중에 완전히 이건 위헌이다 하는 게 단순 위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세 분이 이제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20주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22주까지는 생명이 아니고 22주에서 1초만 지나면 생명이 된다는 이런 궤변이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어디 제가 글을 읽으니까 아이가 만들어져서 6주부터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6주라는 기간이 내가 임신을 했나라는 그 자각 자체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인부가 내가 임신한 것 같아라는 느낌을 혹시 임신한 거 아닐까라는 걸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아이는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읽었어요, 제가. 이제 뭐 그분들이 하는 얘기 논거 중에 하나가 통증의 유무가 어떻게 되냐는데 그건 전혀 그 논거의 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말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우생학이나 뭐 이런 그 나쁜 그 사조에 근거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낙태가 우리 특히 생명윤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끄럼틀 효과를 타게 돼 있습니다. 미끄럼틀 효과.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이제 미끄럼틀 타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훼손하고 양보했을 때는요, 우리가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영국 같아서는 67년에 낙태법을 이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떤 게냐면 대리모를 허용해주는 법을 통과돼요. 그것도 이제 90년대에 어떤 게냐면 이제 난자와 그 정자를 만나면 좀 아이가 탄생해야 되는데 그 아이 만들지 말고 그냥 이걸 갖고 우리가 배아 연구를 하자, 그런 법을 통과시켜줘요. 점점 생명윤리의 탈환 현상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네, 하나 톡 예, 도미노처럼요. 그러죠. 네. 예, 이제 이게 어떤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낙태의 부분 허용,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이제 비집고 들어옵니다. 원래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도부를 딱 마련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개념, 전면 허용을 이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영아 살해예요. 영아 살해에서 아직 그 감이 자리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가끔 뭐 영화 6에서 죽이면 아주 분노하고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병원에서요? 예, 아이를 갖다가 이제 그 분모 유도 그 분만처럼 큰 네. 아이들은 분만, 그러니까 유도 분만 시켜가지고 낙태를 시키는데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나왔는데 아이들이 숨을 쉬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살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까지 합법화해 달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들이 농가가 통증 얘기했는데 아이가 생각할 수 있거나 인격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불편하거나 우리가 거추장스러우면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생명을 없애야 된다는 논거가 똑같아집니다. 아니 그 육주 논거는요, 예. 낙태 반대 논거예요. 엄마가 내가 임신했나 봐라고 생각을 해야 낙태를 하러 가잖아요. 예, 근데 나 임신했나 봐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아이는 심장이 뛰고 있고 통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낙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주에서 예. 6주부터는 낙태를 그렇죠. 금지한 게 예.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당신이 인부인가 아닌가를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벌써 고통을 느끼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낙태 자체를 전면 금지한 거나 다름이 없다. 잘 보셨어요. 그렇게 맞습니다. 예, 얘기를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읽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가운데 왜 그런 조항을 뒀냐? 그래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한번 이제 주는 것이죠. 6주에 당신이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 낙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라.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요, 그런 낙태 시술소 앞에다가 생명보호단체에서 큰 버스를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어서 초음파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 버스를 마련했어요. 왜요?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하는 그 여성들이 올 적에 아이의 심장 소리 한번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5명에 4명은 이게 생명이 난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거나 네. 입양시키거나 생명을 살립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6주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거죠, 법으로. 그래서 6주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낙태가 이제 처음에 부분 허용되다가 이제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영아 생활을 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게 들으면 이제 노인들을 죽이려고 들 거예요.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말 못하고 병들고 표현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부담스러우니까 안락사를 시키자는 주장이 막 대두될 겁니다. 이런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배아 연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배아 그 자체가 생명체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체인데 이거를 인간의 그 호기심과 그다음에 우생학의 그 사조를 타고 나서 이제 더 열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금기 영역이 있거든요. 생명 이 윤리에 대한 생명 영역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생식 세포에 관련되는 연구는 하지 마라. 이것들은 우리 모든 인류가 서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실험을 하지 말자, 약속인데 그걸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이제 키메라라고 그러죠. 인간과 그 동물의 이제 변종도 만들어 보고 싶어하고 또 인간을 복제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요.
물고기가 그 이 물 안에 살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다고 해서 막 뛰어나오죠. 이제 바벨탑의 비유도 되는데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법을 자꾸 없애버리자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나 이런 모든 그 관점의 접에는 뭐냐면 유물론입니다. 아까 이제 세포로 본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의 주장도 그래요. 너의 임신한 아이 태아는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통증도 모르니까 그때 빨리 없애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보냐? 이게 유물론적으로 나가야 되면요. 뭐 언제든지 죽이고 언제든지 없애도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죄책감이나 도덕적 어떤 그 자책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무서운 사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먼저 뭐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그 무서운 함정이 뒤에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죠. 우리들이 그건 이제 한번 살펴보고 이번 기회가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하면서 살펴본 동영상들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 특징들을 느꼈어요. 이상하게 남자들이 많이 찬성하더라고요. 왜지?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 단체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여성의 권리, 여성 인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여성에게 유리한 거라는 의식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의외로 남자들이 많이 찬성해. 왜지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남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인가 보다. 그러니까 양심 없이 도망가는 남자들의 네, 맞습니다. 양심 끝자락에도 한켠 걸려 있었던 이 죄책감, 죄의식, 미안함 마저도 깔끔하게 떨어버리고 정리해주는 싶은 그런 건가? 이게 좀 맞- 위험한 발언인지 아니,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모자보건법과 이 형법의 269조, 그다음 270조 이제 이 항은 뭐냐면 낙태한 그 여성들이 낙태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물게 되는데 남성에 대한 그 벌칙 조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신이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저 생명윤리 단체에서도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남성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를 주장했는데 이제 이번에도 그 얘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여성과 사귀다가 교제하다가 임신을 했는데 내가 도망갔다. 그럼 국가에서 그 남성을 이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이 양육비와 출산비를 다 대게 합니다. 이 아이가 18세까지 네. 다 대게 합니다. 네. 만약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돈을 못 번다, 그럼 국가에서 대줍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18세 이후에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봉급에서 이제 국가에서 다시 가져갑니다. 네.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운전면허증. 네, 미국 네. 가보셨어요? 엄청 넓죠? 네. 캐나다도 엄청 넓어요. 근데 거기에 이 운전 면허가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진짜 사막에 혼자서 사는 듯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 네. 여성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건 남성이 만약 아이를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에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예, 그 사이에 아이는 계속 커가고 있다. 예.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딸아이의 엄마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군요. 읽을수록 마음이 점점 그죠. 무거워지고 이게 한 번에 뭔가 인터뷰로 논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투 트랙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이제 낙태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윤리를 바로 세우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네 아이야. 그런데 나는 아니야. 예. 이렇게 하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저 남자가 그 아이의 남자가 맞다고 여성이 얘기하면 그 남자를 불러다 유전자 검사를 강제시킵니다. 그게 태아인 상태에서 괜찮을까요? 안전성이 괜찮은가요? 아니요,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비밀 출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얘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다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생명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 생명을 존중해서 출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아빠 찾아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지우고 싶은데 아이를 지우고 싶은데 우리나라 법에는 그 남편은 그 이제 배우자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이제 같이 이제 관계를 맺은 남성이나 또는 배우자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 이제 해결될 법적인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 뭐 이 아이를 씻다가 아이 씻은 물이 지저분하도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이제 범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법이 잘 이게 그 이 법의 역할을 하도록 이런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여건들이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법은 도리어 우리한테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기사를 읽다 보니까 어떤 기사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불합치 판결 한 달,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년 말까지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준 이유는 이것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죠. 정말 많은 논의하고 모든 그 지혜를 모은 다음에 정말로 합리적인 법안을 도출하라는 의미로 줬는데 너무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급한 마음 때문에 네. 한 달인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 이런 태도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뭐 예.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우스갯소리로 그 커피 자판기를 어떻게 기다리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돈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손을 넣어서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네. 제가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많은 거를 오픈시켜 놓고 그냥 좀 얘기를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실은 모자 보건법 같은 것도 1973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분위기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한 4.5 정도 됐어요. 좀 주렁주렁 많이 났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추세가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산화 제한이나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게 모자 보건법이라는 걸 들어왔는데 실은 모자 보건법이 아니고 이건 그 낙태 촉진법이었어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낙태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법 실은 만들어지건 안 만들어지건 간에 낙태할 사람 다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자기가 생각하면 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법 때문에 못했어. 이런 건 너무너무 극히 적어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낙태하기가 쉬운 나라라고 네.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죠? 저희가 그 이제 5년마다 낙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네. 이제 그 정확하게 조사된 것도 물론 아니죠. 네. 근데 처음에는 32만 건이 된다고 그랬다가 5년 후에는 16만 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이번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는데 5만 건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면 굳이 뭐 이게 법을 만들고 안 점점 만들고 할 줄고 필요도 있는. 없겠구나. 이제 이상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작년 12월 달에 산부인과 의사에서 실제적으로 낙태 시술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하루에 우리는 3,000건씩 하고 있다. 하루에요? 네. 그럼 어느 때 그러면 하루에 3,000건 한 100만 건 되죠? 그럼 100만 건과 5만 건의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1년에 100만 명의 아가들이 죽고 있다고요? 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 주장이죠.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주장은 5만 건이다. 이 개별을 갖다가 먼저 이 두 단체에서 해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까발려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과연 이게 여성을 위하는 것이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더 피해를 받을 거예요. 제일 먼저는 태아가 피해를 받죠. 그다음에 여성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나요? 여성들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지음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여성의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유산을 한다는 건요. 이 아이를 하나 낳는다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분들이 주장이 이제 초기 낙태를 많이 주장을 하는데 주수가 너무 늘어감에 따라서 그 위험성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이제 그 낙태 그 임신을 못하는 그런 불임으로 이어지죠. 네. 그다음에 출혈이 있죠.
그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트라우마가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소파술이라 그래서 아이를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예, 이렇게 스푼처럼 생겼더라고요. 그걸 예, 아이를 잘라서 긁어내던 건데 예. 그 긁어내는 과정에서 자궁 천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죠. 예. 그게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아, 그 이제 그래요. 장면 그 이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크게 한번 이제 우리 사고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로 나가야겠죠. 하나는 이제 무분별하게 자기가 즐긴 성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합법화해 달라 이런 무리한 부탁이죠. 이래서는 안 되죠. 네. 이래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좀 더 오픈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성 윤리를 확립하는 겁니다. 내 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성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 내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 엄마가 물려주고 아버지가 물려준 이 성을 잘 간직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성이야.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여성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원치 않는 남자의 아기.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이혼했어요. 이혼이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강간의 경우, 지금 이제 그 우리 형법이죠. 모자보건법인지 형법인지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 이제 그런 경우에 모든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 모든 경우를 당신들은 무분별한 그 성생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제 그런 경우에 예.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막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성이라는 것은요 참 그 아름답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위험한 거라는 걸 갖다가 먼저 어릴 때부터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니까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물론 이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묘한 그 이 현상 중에 하나가 부부끼리는 옷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저도 부부끼리 옷 벗고 있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가지고 옷 벗고 뭐 갖다 달라고 그러면 막 그래도 이건 너무나도 재밌는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 좀 부끄럽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부와의 성을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을 선물로 주셨지만 위험한 거거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부의 성이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가령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편이 뭐라 그러죠? 강제로 강제로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왜 가정폭력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예.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예.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이 방법들을 이제 도와줄 수 방법을 많이 만들고 있죠. 과연 그러면 내가 생명에 대해서 도대체 뭐냐 네. 말씀드린 대로 물론 자기가 이제 그런 무분별하게 즐긴 성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원치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에 하나가 강간이나 예. 근지상간이나 이렇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참 너무나도 아픈 그런 이제 괴로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다고 그러지만 1.5% 미만이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0.3% 미만이에요. 0.03% 미만이에요. 아주 극소수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여성원이 자기 결정권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 나오는데 예. 그 근데 아이가 그 0.3%라도 1.5%라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생명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근데 당한 여인도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이 태아와 이 여성을 보호해 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키울 수 있으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못 낳겠다라면 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두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아서는 그 입양특례법이 2011년에 통과됐는데요. 이건 입양특례법이 아니라 낙태 촉진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너무나도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이 입양 특례법은 입양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다 막아놓은 겁니다.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진짜 이런 피해받은 여성 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그 이 상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의 여성들을 아주 처절하게 낙태로 몰고 가는 그런 법안이 이 입양 특례법이 왜냐하면 길을 막아놨어요. 막아놨어요. 이제 어머니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그 움직임을 태동을 느끼고 내가 뭐 남편하고 이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어머니의 그런 사랑과 그 모성 본능은요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그냥 또 잘 키워요. 잘 키우고 또 그렇게 키우지 못한 경우는 이제 외국 가던 비밀 출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해서 그 아이가 생명을 보호되고 또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줍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전혀 안 하고 여성 네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저희들 이제 생명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니 그런 이분법적 극단적인 걸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 목표지 누굴 정지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죠. 세상에 죄야 죄짓고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왜 그래서 정죄하는 게 맞는가? 우리 기독교는 책임이 없는가 이 생각이 그러죠. 많이 들죠. 예. 맞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낙태를 했다든가 했을 적에 왜 낙태를 했는가? 그걸 몰라서 낙태한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걸 깨닫고 나선 다음부터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신 생명을 몰랐기 때문에 낙태를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귀찮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덮기 위해서 꼭 다윗이 우리 아이를 범하고 우리 아이를 죽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다시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할 길은 뭐냐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나의 자녀들이나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넌 나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이거는 절대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뭐든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 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해 됩니다. 이 진리만 얘기하고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저도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괴로워서 뭐 어떻게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죄사함이랑 자유함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나에게 고백하고 돌아올 때 내가 모두 다 용서해주고 너 이제 의롭다.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은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덕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그 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바르게 살아온 FM으로 살아온 큰 오빠가 실수를 한 막내 동생을 막 꾸짖는 그런 느낌? 탕자가 돌아오기를 버선발로 기다리는 아버지 옆에서 네. 그 오빠가 함께 울어주면서 막내 동생을 기다려줄 순 없는가? 아, 또 눈물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동생에게 찾아가서 지금 어디서 웅크리고 숨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모태 신앙인 크리스찬 여자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아무한테도 공개할 수가 없고 주변의 시선은 너무 두렵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도 너무 어렵고 무섭죠. 그래서 혼자서 이거를 해결을 이미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얼굴은 공개가 안 됐지만 너무나도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었던 자기의 그 지난 시간들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이미 나를 버리셨을까라는 왜냐면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의 그 팩트를 예. 고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안아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진짜 그러한 면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관심을 두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거룩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뭐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와서는 모든 걸 다 교회에 놔두고 밖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정죄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죠. 그죠? 예. 그러면 내가 그 아픔을 어떻게 안아줄까? 어떻게 같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혹이라도 너희들이 이제 이런 사랑을 얘기할 적에 너희들이 바보 같다, 무지하다, 이게 먹히는 얘기냐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의 그 이 양심이 깨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쪽자도 쫙 자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상정해 놓고 이것만 지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그러려면 사실 왜 여성들이 자기 몸에 해가 가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거를 해소시켜 주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너무 일인 중요한 것 일입니다. 같아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시선의 문제라든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미성년의 경우에 아니면 혹은 대학생이라도 학업에 지장이 가는 경우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데 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저도 제 기억에 제가 M본부를 다닐 적에 임신했을 때 저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모두 다 너무 많은 걸 배려해주고 함께 방송하는 선배도 너무 잘 해주셨고 해피하죠. 축복받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될 정도로 인부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학업과 병행하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주위의 시선들까지도 견뎌야 되는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내 건강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여인들을 위해서도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만약에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맞습니다. 주장한다면.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너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짚어봐라 이런 얘기가 이제 올 수 있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아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최고 하위예요. 이제 출산이 0.9까지 떨어졌어요. 대한민국 그 한민족은 이대로 나면 몇십 년 있으면 이제 멸종할 것 같은 정말 두려움까지 있어요. 우리 조국이나 우리 민족이 번성해야 되는데. 근데 과연 이제 그 출산 장려책을 나섰는데 이 돈이 얼마나 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11조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11조. 네. 이게 10년 이상. 그럼 11조라는 돈이 다 어디 갔느냐? 갔어요? 그 어디 갔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간접비, 직접비 이런 이제 지원 방식이 다르게 있어요. 네. 이번에 뭐 유아원, 유치원의 그 이제 사례가 대표적인데 간접 지원해서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물론 직접 지원만이 그 정답은 아니에요. 간접과 직접이 같이 돼야 됩니다. 비례간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될게요.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 있을 때 섬기는 한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출근하는데 사모님이 여보 나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저 넷째 가졌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 현관문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제 한국적인 사고로 네. 이걸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네. 그러는데 지금 내 아이 너무 잘 키우고 있어요. 뭐냐? 캐나다에서는 직접 지원을 줍니다. 18세까지. 그러니까 그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넷째가 그러니까 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러는데 국가에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만약에 말씀하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미혼모예요. 미혼모인데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해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저 인부예요. 만약에 그동안 어떡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동료들은 야근을 하고 저는 야근을 못 해요. 예. 근데 심지어 너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라는 그 찌르는 눈빛들 그거는 어떻게 예. 해결이 되나? 예.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본인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누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반성해보는 그 첫 번째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피해자, 나는 힘들어. 다 네 잘못이야. 사회가 잘못돼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거 근데 문제가 왜 남자는 책임을 안 지냐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왜 여자만 그 고통 혼자 짊어져야 예, 되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예.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남성 책임법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미혼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라 그러잖아요. 이 미혼모를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주고 보살펴줄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 11조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여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가졌을 때 입 뒀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힘들거든. 지치고 졸립고.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따로 케어해주면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케어해주고 용기도 주고 또 아이를 잘 그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출산도 도와주고 그리고 출산한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로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 훈련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눈먼 돈으로 흙뿌리지 말고 그걸 모아서 그러죠. 네.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실제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거 11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건 다 묻어두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음모를 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명윤리를 이제 활동가서 얘기하면 이제 주장하고 얘기하면서 방법을 모르고 그냥 원칙만 주장하는 그런 이 진짜 고지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사랑하게 된다면 눈에 보입니다. 특히나 윤리는요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는 만큼. 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윤리적인 삶이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입니다. 진리만 말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러면 안아줘야 돼, 보듬어줘야 돼 하다 보니까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가치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생명이란 절대 가치인데 지금은 이제 다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뒤집어.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가치는 지켜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세상과 화합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 길이 넓지는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요 넓어 보입니다. 낙태하면 지우면 되지. 하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은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언플랜드 그 영화 그거를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유산 한 다음에 벌어지는데 여성에게 이런 통증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 출혈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걸 왜 얘기를 안 해주는가? 본인도 에비 존슨도 그걸 경험을 해요. 낙태약을 먹고 이제 그 낙태한 다음에 8주 동안 막 온 출혈을 하고 막 그냥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전문가라고 나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쉽게 낙태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 약을 먹으면 별 후유증 없이 쉽게 낙태도 되고 생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던데 그건 틀린 말인 거죠. 정말 어지럽네요. 그런 분들은 그 직업윤리에 반한 분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었어요. 아닙니까? 네. 그럼 뭐 네, 너무나도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요? 네. 변호사 다행입니다. 그분 네.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네, 선무당의 사람 전문가라고 나온 예. 거죠. 예. 뭐 방송에서 그렇게 만들었겠죠, 뭐. 그런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벌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게 되죠. 잘못된 지식이군요. 정말 잘못됐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데요. 아이를 갖는 그 자체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희 사랑하는 딸이 축하드려요. 아이를 가졌는데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적에 아빠 엄마 입장에서 뭐 애가 타는 거예요. 먹으면 그대로 다 토하지. 근데 이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겪는 아주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일률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는 너무 잔인해요. 네. 이게 법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질 텐데 그 법안에는요 생명 윤리 존중에 대한 사상과 그다음에 아이와 이 여성이 보호되는 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돈 안에 폭력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을 아주 무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요. 그 성교육도 그렇습니다. 성교육도 윤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성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독이 든 사과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전 의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그 성장하면서 만 18세가 돼야 우리 전두엽에 머리의 앞쪽을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인격적 판단이나 양심의 판단이나 이런 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무분별한 정보가 돌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판단력이 흐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음란물이나 포르노물 이런 것들을 보시기에 자꾸 그쪽으로 더 강력한 거,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가죠. 아이들이요. 거의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육도 성윤리가 탑재된 그런 나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뭐 피임약 먹고 콘돔 끼고 이게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학교에서 성교육이라고 시키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했죠. 학교에서 나한테 아무런 정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막상 내가 아름아름 누구한테 들어서 나의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힘들었어. 학교에서 왜 안 가르쳐 줘? 그래서 학교에 또 맡겨놨는데 학교의 내용이 윤리가 없는 그냥 그런 포르노그래피를 아이들한테 무분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깨어있는 그 소리 내지 않고 있는 이 온건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등교를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더 이상 이런 교육을 우리한테 시키지 마라 하고 이제 항의를 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자리를 하나씩 잡아가는 이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 역할을 교회가 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에게 바른 성윤리를 심어주고 성교육을 시행하는 걸 왜 교회에서 안 하고 있을까요? 네, 거기서 우리 기성 이 어른들의 이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보고 강요한다는 건요. 아이들은 금사합니다. 아빠 엄마 자기는 저러면서 왜 나는 그러란 말이야? 대번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먼저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어떤 책임감을 갖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은밀하게 즐겼던 것들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먼저 특히나 이제 뭐 이 크리스찬의 한에서 본다면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맞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가, 무분별하지 않았었던가 이걸 한번 반성을 해야 되고요. 교회 내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이 먼저 중요합니다. 성격보다는 성경적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보다는 성전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은 생명과 같은 맥을 갖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작정하고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성을 내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성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세상적인 그 성정보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옷을 입으면서까지 이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통증을 느끼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 달라졌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먹힐까? 이제 그거에서 예. 우리가 이제 일어서야 될 겁니다. 세상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철학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적에는요, 이게 맞지가 않아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최신의 것이 가장 모던한 것이 최선이 아니다는 그런 우리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또한 다양한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절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명과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넣어줘야 되잖아요. 너희는 그렇죠. 듣던지 말던지 이건 진리니까 들어라고 아, 푸는 게 예. 아니라 그렇게 그렇죠. 아이가 그걸 네. 내재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과 뭐 놀이도 좋고 게임도 좋고 영화도 좋고 네. 많이 개발을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네. 이제 소장으로 네. 이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한국 성과학 연구협회를
만들어서 아. 우리가 이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이제 네. 이런 성교육이나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재를 또 만들고 연구하고 예, 계시는군요. 교재를 또 한번 발행했고 네. 제목이 성사랑 과정이에요. 만들고 지금 또 우리 이 개정판을 지금 출판사에 맡겨놨고 또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본 왜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초등학교의 눈에서 맞춘 거,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그 이제 뭐 우리 청년들, 우리 유스라고 그러잖아요. 청년들의 눈에 맞춘 것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 그 이 예비 신랑 신부들, 또 기성의 이제 부부들에 관한 성교육에 관한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윤리가 탑재된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그 교재 안에 그런 것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할 수 있는 권리, 여성들에게 네.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근데 내가 네. 거부했는데도 강제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남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좀 그런 네가 예스 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명언이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네. 준비하면서 저희 딸이 옆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너무 우니까 네. 그 엄마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영상도 좀 보여주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껄끄럽고 어려웠던 그 성과 관련된 얘기를 초등학생인 여자아이하고 예. 할 수 있었거든요. 잘하신 겁니다. 예, 예. 이런 것도 매개체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제목이 한 산부인과 의사의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분이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장문의 그 청원서를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신념에 따라서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들은 사실 낙태를 했다는 게 살인을 했다는 의미로 그래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고 심정적인 부담감이 크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맞습니다.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요 이제 전문직 윤리나 네. 이 전문가의 어떤 그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요.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면 BC 4세기를 말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오는데요. 난 낙태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낙태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의사가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데 다 하는 거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봤을 때 의료 행위가 윤리적으로나 제 양심에 반해서 이게 비윤리적인 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통념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내가 요구했는데 안 해줘? 왜냐하면 이제 그 계약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계약을 이제 뭐 계약을 하겠으면 계약을 이제 서로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춰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계약 위반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료 행위는 생명을 살리는 행위고 건강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윤리적인 행위라나 반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행위라고 그랬으면 의사의 판단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예.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네. 당해야 됩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괌 같은 게는 낙태가 이렇게 합법화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딱 2건 외에는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이태리 같은 경우도 한 70-80%의 산부인과사들은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낙태가 이렇게 부분 허용이 되는데도 그 사람들은 왜 안 하냐? 내가 의사가 내가 하기 싫다는데 내가 그거 비윤리적인 행위라 사람 중에 하기 싫다는데 나한테 강요하지만 너 폭력이다. 네. 도리어 이제 의사가 달려들 거야 아마. 네. 예. 근데 저희는 그 명실 오죽하면 이분이 이렇게 올리셨을까. 근데 여성 단체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언제나 내가 낙태를 원하면 아무 병원이나 가까운 집 앞 가까운 그리고 안전하고 튼튼한 심지어 대학병원까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안락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내가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은 만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여성 단체의 여성도 너무나도 봤어요. 슬픈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이 예. 법으로 명시를 예. 해달라라고 청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끄럼 이 효과를 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네. 미끄럼 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타락과 파멸의 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우리 낙태 문제뿐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게 성인윤리 타락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인윤리가 타락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정이 해체됩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문명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네. 또 생명경신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분 허용에서 전체 허용 그런 주장들이죠. 다 해달라. 나 어디 가든지 내가 해달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부작용이나 어려움이나 그 이런 의사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우선의 나의 불법이나 이 임신한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육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싹 다 감춰놨잖아요. 그걸 알려야죠. 예. 이제 그런 생명경신자로 이제 나가게 되면요, 이제 힘 약한 사람들, 노인들, 안락사까지도 이제 번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으로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스탑을 해가지고 달리던 기차를 스탑하고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죽여서 행복을 찾지 말고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언급하셨지만 그 이번에 내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대법관들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이제 그 자기 붙으려고 열심히 할 때인데 누가 이런 데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무책임하게 던져놨다. 이게 던져놓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윤리나 이런 그 생명 존중의 사상이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없이 법만 만들어면 이건 도리어 폭력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이제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장님 그러면 이게 워낙 큰 이야기라 큰 담론이라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모두가 이 성경적 가치관을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성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고 또한 축복이자 위험한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 그 생명 단체들에서도 활동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이번에 헌법 결정 때문에 이제 그 존중을 하는 생명 운동 단체들이 힘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7대 2로 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제 주저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국회에서 7월 8일 날 이제 대규모 세미나를 엽니다. 어떤 이제 한 번에 끝이 아니라 이번에 7월 달에 하고 또 10월 달에 한 번 하는데 이제 각계의 의견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단 이 부분 허용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면 허용된 상태에서 어떻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산모도 보호하고 태아도 보호하고 가능한 한 이 낙태를 줄이면서 사회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일 큰 홀을 빌려놨습니다. 450석짜리. 그래서 혹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교회 지도자들이나 여성계 지도자들은 7월 8일 오후 1시 30분에 모든 스케줄을 비워두세요. 뭐 청첩장이 아니고 내려 청첩장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언플랜드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제가 시사회를 갔다가 제가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제작진들에게 또 배급사한테 아주 무리한 부탁을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그 복음한 거 가스펠 코리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청년들 1,000명을 모아서 집회를 엽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집회를 였는데 거기에 제가 생명윤리 강의를 맡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저 한 편을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한테 와서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척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무리하잖아요. 왜냐면 변호사하고 배급사가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된단 말이죠. 엄청난 돈이 드는데.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기도만 할게요. 당신이 기도하고 만들었다니까 나도 기도할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에 승낙을 받았어요. 오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 필름을 들고 와서 성행해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복음왕국에 오시면은요. Unplanned 이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을 보시고 더 진짜 보너스 그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픈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사랑으로 또 이 진리를 말하는데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어떤 빛을 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